네,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 최근에 발표되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드디어 저의 그 구독자 수가 30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30명이 뭐 적다면 적은 숫자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참 감사한 숫자이고요.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어디선가 모르게 보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고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이게 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고요. 왜 그런지는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표준주택 공시가격 뭐 지금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관련해서는 이 표준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또 유형도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요. 가격을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월 24일 정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이제 공시는 25일에 이루어졌고요. 24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올해 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이만큼 올랐고 정부는 왜 이만큼 올렸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것을 알아야 표준주택 공시 가격이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 3,268만 필지, 단독주택 418만 호, 공동주택 1,350만 호의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공시하느냐? 자, 과세, 복지, 부담금, 감정평가, 기타 행정 목적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하고 있는 자체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것을 보유세라고 하는데요. 이 보유세는 뭐 건당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작으면 세금을 조금 내고요. 그 가치가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시스템, 그런 원칙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따지느냐? 모두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부는 감정평가의 그 방식을 통해서 조사평가하는 그런 부동산도 있고요. 일부는 감정평가 방식을 쓰지 못하고 조사 산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가격을 이렇게 매기는, 산정하는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토지 3268만 필지라는 것은 전국을 다 필지로 쪼갰을 때, 우리나라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북한은 제외되고요. 남한을 이렇게 필지로 쪼개면, 조그만 그 필지로 쪼개면 3268만 필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거를 다 그 필지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라는 이름. 지가 이제 땅지자, 가가 가격 가짜, 값가짜. 그래서 공시되는 땅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공시지가라고 하지 않고요. 이건 왜냐하면 땅값을 보는 게 아니라 건물값과 땅값을 일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시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니까 이번에 발표한 것은 이 토지는 아니고요. 주택인데 그 중에도 표준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을 의미합니다. 단독주택. 그런데 단독주택이 418만 호인데 이 418만 호를 다 또 조사할 수가 없으니, 너무 힘드니 이 418만 호 중에 좀 대표적인 그런 단독주택 22만 호를 뽑아서 얘네를 너희는 이제 표준주택이다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가격을 조사 산정한 다음에 그 주택의 인근에 있는 주택들은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주택들은 뭐 이 표준주택과 비슷한 컨디션이면 비슷한 가격으로,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이면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조금 안 좋은 컨디션이면 조금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공시가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내가 갖고 있는 단독주택이 표준주택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의 표준주택이 어떻게 가격 평가가 매겨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개별주택, 그러니까 표준주택이 아니면 개별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개별주택의 가격 산정에도 영향이 바로 가기 때문에 이 표준주택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단독주택 소유주들한테는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 1주택자 소유라고 치면은 뭐 418만 명에 해당되는 것이겠고요. 뭐 그게 아니라 이 중에 뭐 2주택자도 일부 있다고 쳐도 어쨌든 상당한 많은 숫자의 그 집주인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공동주택은 또 따로 조사를 하는데 요거는 뭐 표준과 개별을 나누지 않고 공동주택은 한꺼번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그 해당되는 땅과 주택의 에 대한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세금뿐만이 아니라 복지 분야, 부담금, 감정평가, 기타 행정 목적 등 60여 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집을 가지신 분들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집을 가지신 분들에게 단순히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도를 언제 도입했느냐? 198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전국의 지가 체계가 뭐 아주 3개, 4개 정도의 지가 체계를 통해서 세금이 부과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이 기준시가라는 걸 갖고 있었고, 뭐 행안부가 또 뭘 갖고 있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부동산 유형에 따라 어떤 부동산 그 종류에 따라서 뭐 부처마다 어느 부처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처가 하기도 하고 그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얘는 만약에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데 얘는 좀 설렁설렁한다. 이러면 이거 갖고 있는 사람과 요거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89년에 그것을 통일해서 토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평가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자, 이렇게 통일을 한 겁니다. 1989년에. 그러니까 뭐 그냥 맨 땅도 그 땅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이 있는 곳도 역시 땅을 기준으로, 아파트가 있는 곳도 뭐 땅을 기준으로, 어쨌든 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이제 공시지가 제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 땅이랑 주택에 있는 땅이랑 이게 같냐, 다르다, 조금 가치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2005년에 주택시장 안정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게 바로 앞서서 구분해드린 주택 공시 가격을 이때부터 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로 다시 나눠보자면 아주 구분하기 쉽게 돼 있죠. 자, 일단 크게 토지와 주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토지 그리고 주택. 토지는 역시 아까 이제 단독주택에 대해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토지 역시 표준지와 개별지로 나눠집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3,268만 필지를 다 한꺼번에 전수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 대표 샘플이 되는 50만 필지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방식을 통해서 조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공시지가는 얼마다. 그 과정에서 이 땅의 시장가치는 얼마인데 이 땅의 공시지가는 몇 퍼센트를 적용해서 뭐 이 정도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납품을 하면 그것을 감정원이 취합을 해서 국토부에게 전달을 하고요.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그것을 결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가 의뢰를 하는 거죠. 전문가한테,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야, 이거 50만 필지 가격 좀 너희 전문가니까, 감정평가 전문가잖아. 이거 조사해서 좀 가격을 정해줘. 이렇게 의뢰를 해서 정하는 것이고요. 이게 매년 2월 13일에 공시가 됩니다. 이 도입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년에 도입됐고요. 이렇게 정해진 표준지 가격을 가지고 그 표준지 근처에 있는 개별지, 개별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가 또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이제 해당 지자체가, 그 동네 지자체가 이제 국가에서 대충 그 기준 가격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의 좀 대표되는 땅 몇 개를 이 동네 요 땅은 얼마로 국가에서 정해줬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은 여기는 조건이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옆에 있는 땅은 여기는 도로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약간 비탈이고 뭐 땅 모양도 약간 어그러져 있고,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덜 가격을 매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각 지자체가 그 동네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지자체장이 매기게 되고요. 이것은 매년 5월 31일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제 주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단독주택에는 다가구가 포함되고요. 공동주택에는 뭐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주택 22만 채, 개별주택 396만 채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번에 한 것이 바로 표준주택이었고요. 역시 국가가 의뢰를 하는데 이 표준주택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다 표준지를 이제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표준주택을 한국감정원이, 그리고 공동주택도 한국감정원이, 주택은 일단 한국감정원이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개별주택은 이제 표준주택 가격을 가지고 지자체가 정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연초에 나오는 것이 바로 표준주택 가격이고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30일에 함께 공시가 됩니다. 표준주택 가격을 가지고 이제 개별주택의 가격을 지자체가 매기게 되고, 공동주택은 역시 국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해서 이제 공시 가격을 정하고, 그것을 최종 국토부 장관이 이제 감정원이 조사한 것을 국토부 장관이 쓱 보고 문제 없네, 오케이, 이렇게 내자, 발표해, 이렇게 하면 이제 발표가 되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은 2005년에 도입이 돼서 2006년부터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이 매겨진 겁니다. 그러면 자, 토지와 주택은 있는데, 그러면 상가 같은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건물은 건물인데 주거용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이 친절하게 있죠. 상가 등 비주거 부동산 과세 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행안부 시가표준액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비주거 부동산도 역시 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시를 할 수 있게 지금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공시 가격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주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비주거용까지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주택 가격, 공시 가격조차도 지금 너무나 말이 많고 시끄럽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조금 제대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는 방금 이제 공부를 했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실화율이 낮았다라고 돼 있죠. 1989년에 이 공시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러면 그 전에 뭐 기준시가나 뭐 이런 이제 그 세금을 매기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현실화율이 낮았어요. 이미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뭐 한 30원 정도로 매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공시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100원짜리 물건을 이제 공시제도 도입했으니까 100원짜리 물건 이제 우리 100원이라고 매기고 너희한테 세금 그만큼 받을래,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가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상당히 영향이 클 수 있고요. 물론 그래도 뭐 부동산 가진 사람한테 그렇게 받는 거지, 부동산 뭐 가진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부동산에서 계속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서 돈이 계속 뭐 거기서 벌려지는 그런 부동산이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면, 내가 그냥 이 집에 내 보유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세금을
30만 원 내던 거를 갑자기 100만 원 내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갑자기 이건 날강도도 아니고 30만 원 받던 거를 100만 원 받는 거는 뭐 깡패냐? 자릿세 받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3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는 그 기준이 뭐냐? 당신 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공시제도는 도입했지만 똑같이 뭐 100원이라고 가격을 평가하면서도 결국은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는 뭐 한 32원 뭐 이렇게 31원, 32원 뭐 이렇게 그 전과 크게 차이를 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여러 개 있던 가격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것뿐이지 사실 현실화는 못하고 그 정도 낮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 수준으로 결국은 공시를 했고 그걸 토대로 세금을 걷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공시제도 도입됐다고 하는데 뭐 나한테는 큰 영향 없으니까 그래 정부가 뭐 알아서 어련히 잘 하겠지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거죠. 그게 그냥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걸 누구도 이거를 원래 100원짜리가 30원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네. 이거 뭔가 문제 있는데 이거 빨리 100원짜리로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대통령이나 정부가 없었던 거죠. 1989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예.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였고 그만큼 모두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것을 용인해주자는 뜻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현실화율 자체가 낮았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100원짜리가 30원에 책정이 돼 있는 거는 뭐 일단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게 110원이 됐어요. 뭐 다음 해에. 그러면 얘가 10% 올랐으니까 얘도 한 10% 올라서 그럼 한 33원, 뭐 35원 뭐 이렇게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낮았다는 거죠. 100원짜리가 30원만큼의 세금을 걷었는데 그 다음 해에 110원이 됐을 때 이게 33원이 되지 못하고 뭐 한 32원 이렇게 되고 얘가 또 올랐을 때 얘는 좀 덜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불균형이 심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비율 자체가 또 이렇게 변할 때의 그 비율 차이가 부동산 유형별로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다 천차만별이었던 거죠. 이 변화는 이 수치만큼이라도 같았다면 그냥 그 차이가 같았겠죠. 전반적으로 낮았겠죠. 그냥 한 30% 정도만 그냥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는 어떤 유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100원짜리가 40원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토지는 100원짜리가 30원만큼의 세금만 내고 있고요. 아파트는 100원짜리가 65원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이 100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65원어치의 세금을 내고 누구는 40원어치의 세금을 내고 누구는 30원어치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형별 차이일 수도 있고 지역별 차이일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 100원짜리 물건을 가진 사람은 65원어치의 세금을 내고 부산에서 100원짜리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40원어치의 세금을 내고 뭐 광주에서 100원어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30원어치 세금을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깝깝하죠. 답답하죠. 이런 사실들을 정부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못해요. 속으로 끙끙 앓아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가 있습니까? 100원, 똑같이 100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었던 거야? 이렇게 화가 나겠죠. 그것도 그냥 일회성 세금이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매년. 10년이었으면 이 격차가 10배가 되는 거죠. 세금을 낸 격차가. 20년이었으면 20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국가한테. 만약에 진짜 마음 먹고 야, 너 어떤 기준으로 이거 나한테 매긴 거야? 왜 나한테 세금 이렇게 많이 떼갔어? 너 세금 쟤하고 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맞아? 법적으로 따져볼까? 이렇게 나오면 과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물론 이 부동산 공시 제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법정에 가서 따졌을 때 판사께서 뭐 기각을 내릴 수도 있고 뭐 혹은 국가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진짜 뭐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가도 적어도 미안하겠죠.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심하게 얘기하면. 뭐 굳이 그렇게 얘기를 뭐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자, 현실화율 여기 보면 이제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세에서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정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시세 반영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현실화율이라고 정부가 일단 개념 정리를 하면서 활용하고 있으니 일단 저희도 현실화율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뭐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크게 낮았다. 2018년 기준으로 봤더니 단독주택은 51.8%, 토지는 62.6%, 공동주택은 68.1%. 자, 이건 상당히 의외예요. 세간에는 토지가 더 현실화율이 낮다, 단독주택보다. 이런 지적이나 평가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토지의 현실화율은 62.6%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어요. 이거 비교적이죠. 높다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공동주택은 이제 실거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가 많고 그래서 시세와 가장 비슷한 현실화율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한 숫자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뭐 거의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시세의 절반 가격. 아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부동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단독주택은 한 52원 정도로 매겨진 거고 토지는 63원 정도로 매겨진 거고 공동주택은 68원이 매겨진 거죠. 이 자체로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공동주택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 아파트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에 반면에 토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마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도 있으면서 아마 토지를 따로 갖고 있는 걸 텐데 이 사람은 세금을 덜 내요. 100원짜리를 갖고 있는데도. 그죠? 화가 나겠죠. 공동주택 사람들이. 또 토지 가진 사람들은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 보면 화가 나겠죠.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요. 그나마 정부가 뒤늦게나마 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3년 차고 그동안 이전 정부가 잘못했던 것들, 바로잡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로잡는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죠. 문재인 정부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이 주무부처에 화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현재 정부인 만큼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것을 잘못해왔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자, 계속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아까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났었죠. 단독주택, 토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런데 단독주택끼리에도 차이가 나요. 단독주택끼리만 봐도. 그러니까 유형별로도 차이가 나지만 가격대별로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고가 단독주택과 이거는 요 표는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교한 것이네요. 예. 단독주택과 단독주택도 아마 이따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번 이 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교한 것인데요. 자, 아까 이제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높다 보니까 시세가 낮은데도 오히려 공시가격은 높은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낮다 보니까 시세가 아파트보다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습니까?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울산 남구의 아파트는 추정되는 시세가 5억 8천만 원인데 작년에 공시가격이 4억 2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제가 퍼센테이지를 바로 계산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현실화율이 아까 68% 그 평균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보유자는 재산세를 90만 원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포 연남동의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 이 단독주택의 시세가 15억 1천만 원인데 작년 공시가격은 3억 8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추정 시세는 거의 3배인데 공시가격은 오히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소유자는 재산세를 80만 원 냈어요. 너무 속상하죠. 이 울산 남구에 5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소식을 접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쵸? 자, 부산 서구의 아파트 7억 8천만 원짜리 갖고 있는 분의 공시가격은 5억 8천만 원, 재산세 139만 원 냈습니다. 작년에. 강남 신사동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 추정시세가 16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공시가격이 5억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재산세 129만 원 냈습니다.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부산 서구 아파트 보유자분, 강남 신사동 단독주택분. 물론 무주택자가 보면 둘 다 많이 내야 되는 게 맞고 단독주택이 특히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게 맞죠. 무주택자 입장에서. 근데 주택 소유자, 이 부산 서구 아파트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화가 나죠. 내 재산세 10만 원 더 낸 거 속상하고요. 똑같은 기준으로 하자면 나는 1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몇십만 원을 더 적게 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10년 동안 내가 그렇게 냈다고 치면 그게 몇백만 원이 되는 거고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동일한 유형 내에서 고가일수록 현실화율이 낮다. 아까 앞서서 제가 설명드리려다 말았던 부분이죠.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간에도 차이가 났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단독주택이 조금 더 지멋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은 그나마 실거래가 데이터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얼추 그 시세 파악이 좀 명확한데 단독주택은 생긴 것도 제각각, 땅 넓이도 제각각, 그래서 평가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실거래 사례도 얼마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몇 년 동안 실거래가 없던 표준주택일 경우에 과연 어떻게 잡느냐, 누가 잡느냐. 한국감정원의 조사자가 잡는데 한국감정원의 조사자 중에 감정평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반 직원이에요. 그냥 한국감정원이라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입사한 직원인데 그냥 부서를 공시 관련 부서에 배치받아서 야, 여기 단독주택 이거 가격 네가 조사해와. 막막하죠. 그러면 그냥 전년도 공시가격 일단 뒤져봅니다. 전년도 공시가격이 뭐 5억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올해 대충 뭐 몇 퍼센트 올랐대. 아파트값, 집값, 단독주택값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 그러면 그거 그냥 대입해서 그럼 올해는 뭐 5.5억 정도 되겠네. 이렇게 해왔다는 그런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는 국토부의 반성의 그 자료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속상하죠. 예, 이 내용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너무 속상해요, 진짜. 이거를 보면 볼수록, 저는 단독주택 소유자도 아니지만, 이 자체가 얼마나 지금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참 해결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혼날 건 혼나야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서 칭찬받을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당연히 했어야 될 문제를 이제 하는 거인 거고. 물론, 그거를 지금에라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말이 통하는 정부인 것일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그 방법은 좀 더 솔직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억울하겠지만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투명하게 모든 걸 오픈해서 이런 의혹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었던 만큼 그동안 뭐가 잘못됐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자, 단독주택. 고가 단독주택이 있고 저가 단독주택이 있어요. 뭐 34억 5천만 원 정도 시세가 추정되는 단독주택이 있고 71억이 넘는 시세가 추정되는 단독주택이 있고 한 3억 정도로 추정되는 단독주택이 있어요. 자, 3억 정도로 추정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에 2억이었어요. 시세 반영률, 현실화율이 66.6%죠. 그런데 71억짜리로 추정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5억밖에 안 합니다. 시세 반영률 21%밖에 안 돼요. 추정시세 34억 5천만 원짜리가 공시가격 13억입니다. 시세 반영률 37.7%. 너무 속상하죠. 물론 재산세는 이 사람이 훨씬 적게 낼 겁니다. 왜냐하면 2억밖에 안 하니까. 이 사람은 13억이고 15억 3천이니까 뭐 재산세 당연히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겠죠. 그죠? 이 사람은 적게 내겠죠. 하지만 이 보유자가 느끼는 그 보유세의 크기와 이 보유자가 느끼는 재산세의 크기가 과연 같을까요? 71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에서는 그 집에 대해서 15억 3천만 원 어치의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요.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억 원 어치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공정합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이번에 상당히 큰 폭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용산 한남동 단독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속상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도 이미 부자지만 자기 집의 2배 가격이 되는 집 사람과 공시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나요. 아마 재산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이 보면 또 화가 나죠. 웃기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빨리 그래서 빨리 바로 잡겠다고 정부가 하는 것일 테고요. 자, 상대적으로 고가일수록 그간 시세 상승폭이 컸지만 이를 공시가격이 제때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불균형했다. 자,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부자들은 뭐 관리를 잘 했겠죠. 조경도 나무도 멋진 나무를 심었을 거고 마당도 넓을 거고 쓱싹쓱싹 청소도 자주 했을 거고 페인트 칠도 한 번 더 했을 거고 뭐 어디 수선할 것도 그냥 뭐 새로 뜯어 고친다든지 그런 손을 많이 봤겠죠. 고가일수록 돈이 많은 사람일 테니까. 저가주택은 그런 거 신경 쓸 새가 있나요? 돈이 있나요? 그냥 뭐 도배나 그냥 하고 살고, 그죠? 그냥 빗자루질이나 한번 하고 집 앞에 뭐 먼지나 먼지 털고 그 정도. 그러니까 당연히 고가일수록 시세의 상승폭은 더 클 수밖에 없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왜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까요? 조사가 엉망으로 하니까 그렇죠. 조사라도 제대로 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제때 시세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했을까요? 일부 고가단독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다. 자, 단독주택은 이게 땅이고 이게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옆에 또 집이 있겠죠. 이렇게 동네에 집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따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단독주택도 어떻게든 요만큼의 땅 위에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이고 이 단독주택의 보유자는 이만큼의 땅과 이만큼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세금은 이만큼의 땅과 이만큼의 건물을 일괄로 가격을 평가해서 그걸 공시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책정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이 토지 역시 개별 공시지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이 땅에 대한 그 공시지가가 있으면서 이 땅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값을 합한 공시가격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인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공시가격은 건물값과 토지값을 합한 가격이라고 하고 이 공시지가가 있으면 이건 땅만 보는 것인데 토지만 보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건물값과 토지값이 있는 게 당연히 토지값만 있는 것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낮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약간의 조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공시지가를 볼 때는 그 토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전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에 지금 뭐 이런 건물이 세워져 있더라도 그 땅에 이 정도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이면
그 땅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땅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토지는 어쨌든 지금 주택용으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어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 자체가, 이 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7억짜리인데 그 땅, 이 한남동 단독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그 땅의 공시지가는 64억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이렇게 주택을 지어놨더니 이 주택과 토지를 합한 공시가격은 57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주인, 이 땅에 이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57억 원어치의 세금만 내면 돼요. 57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세금만. 실제로 이 땅은 64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 땅인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미 국가는 이 땅이 64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 세금을 충분히 매길 만한 그런 땅이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땅 소유자는 여기 이 땅에 이런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주택과 토지를 합한 것의 공시가격이 57억이니까 한 7억 정도의 그 자산 가치가 축소돼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도 뭐 무주택자나 혹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봤을 때는 화가 나는 일이겠죠. 청담동의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은 56억 원으로 산정이 되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이미 65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에요. 이 땅 소유자도 거의 한 10억 가까이 10억 원어치 정도의 그 자산이 할인돼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거죠. 세금이 10억 할인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이 10억 정도 깎여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세금이 매겨진다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절대적인 금액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불균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에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요. 국토부도 이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찾아서 이번에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드러낸 거죠. 하지만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할 때 이 문제점을 얘기하면서도 반성의 그런 느낌보다는 우린 잘하고 있다라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더 크게 느껴졌던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추진 방향을 좀 설명했는데요.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는 빠르게 개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는 점진적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속도를 좀 차이를 두겠다는 거죠. 고가 주택은 그동안 현실화율이 많이 낮았으니까 빨리 개선하고 빨리 그 공시가격 끌어올리고 중저가는 조금 천천히 끌어올리겠다. 자,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중저가와 고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정부는
중저가와 고가를 나누는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9억 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제시됐던 고가주택의 기준선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역시 똑같은 수준이 고가주택과 중저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선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이 언저리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시가격 9억 원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비싼, 아주 고가의 고급 아파트나 고급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고 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10여 년 전의 기준을 지금도 똑같이 적용하겠다? 그동안의 집값은 얼마가 올랐습니까? 2배 오른 곳도 있을 것이고요. 50% 오른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연 똑같은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을 고가와 중저가로 나눌 수 있느냐? 자, 그러면 공시가격 8억 9,900만 원을 보유한 사람은 이건 중저가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9억 원이라는 선도 웃긴 거지만 10여 년 전과 지금 똑같이 고가를 나누는 기준이 9억 원이라는 것도 웃기지만 9억 원으로 잘라서 8억 9,900만 원은 그럼 중저가고 9억 1,000만 원은 고가여서 9억 1,000만 원 하는 그 주택은 한 20-30% 올리고 이번에 그죠? 8억 9,900만 원은 너는 고가가 아니니까 한 10%만 올릴게. 자, 이거는 그럼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만약에 이 9억 1,000만 원 이분이 왜 쟤는 8억 9,900만 원은 쟤는 왜 10%만 올리고 나는 20% 올려? 라고 따지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차이, 9억 원이라는 차이가 정당한지에 대한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8억 9,9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산정한 자체가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얘는 8억 9,900만 원이고 나는 왜 9억 1,000만 원인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 근거 있는,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속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표하면서 이런 걸 얘기해버리니까 발표하기 전에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나서 하면 억울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동의 과정을 거친 거니까 그 이후에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도 9억 1,000만 원인 사람도. 그런데 발표를 다 했습니다. 정해놓고 자, 다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빵 터트리면서 우리 이런 기준으로 했어. 그러니까 그냥 따라 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정의로운 걸까요? 그게 정의입니까? 아쉽죠? 예. 자, 어쨌든 세금에 대해서는 정부도 아주 단호한 입장이지만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한 발 물러서고 있어요.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면밀히 분석해 서민 부담 최소화를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분히 표를 의식한 그런 지금 스탠스죠.
너무나 정치적이라는 게 조금 그 자체에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정말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정책이면 오케이, 좋아요. 그럼 당연히 좋은 선의가 느껴지니까. 근데 지금 펼치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분은 정치적인 계산이 너무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 물론 그게 뭐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국민적 동의를 먼저 구하고 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죠? 정부가 그동안 무슨 로드맵 얼마나 부지런히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그 전에 로드맵을 마련해서 먼저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의견을 좀 수렴해서 실제로 이번에 반영을 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럼 그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뭐 그 사람들을 다 대변해 주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그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이나 다른 일, 다른 사건, 다른 현상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는 거래 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거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개선하겠다. 당연한 얘기죠? 왜 못했나요? 그동안?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확한 시세를 파악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서 공시가격을 산정했어야 되죠.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그동안 심사를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 강화할 여지가 많았나 보네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가격 조사자가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하여 공시가격을 결정. 그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 자, 앞서서 이 주택 공시가격 제도 거쳐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봐야죠. 처음에 주택 공시가격을 도입하면서 좀 이런 그 원칙을 잘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면서 충분히 초기에 어떤 그런 잘못들을,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난 정권에서 해놨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거 잘못했네 전 정부가, 야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때 이명박 정부가 왜 안 했죠? 자, 그걸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했어요. 그죠? 뭐 아마 문제의식 없이 그냥 했을 테지요.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받아서 봤더니 문제가 많네. 문제가 많은 걸 인식한 것까진 좋아요. 그리고 그걸 개선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좋은데, 그 의지를 그 전에 정부가 왜 못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한 번에 수정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한 번쯤은 우리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 어떤가요? 우리
나쁜 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린 정말 좋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의예요. 그동안 고가주택 가지신 분들 세금 덜 내왔잖아요. 그거 이번에 조금 많이 부과해서 그동안 안 내신 것들 제가 받아가려고 해요. 이걸 왜 먼저 말 못하고 그동안 뭐 현실화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만 하고요. 깜깜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미 다 정해놨다면서 2019년 공시가격을 빵 하고 터뜨립니다. 이 앞에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더욱더 기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지금 실망은 그러니까 이 내 정부에서 가장 못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 크고 기대가 없었으면은 에휴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닌 게 아쉽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그렇죠? 고가주택을 많이 올리겠다는 거죠. 고가주택은 그동안 현실화율이 낮았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고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많이 끌어올리겠다. 맞는 얘기예요. 예. 아주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얘기, 통쾌한 얘기죠. 너무나 통쾌하죠. 그동안 뭐 10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이 한 30억 원 어치의 세금만 냈다면 30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세금만 냈다면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평균에 해당하는 뭐 50억, 60억 원 어치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걸로 당장 계산해서 그거에 맞는 세금을 내라. 정부가 얘기해주면 서민들 아주 통쾌하죠. 신나죠. 근데 그 통쾌하다고 박수치고 있는 와중에 내 주머니에서도 정부가 그전보다 많은 세금을 빼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박수치고 있는 사이에 내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걸로 모든 게 용서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걸로. 그러려면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시세 상승률 수준만 인상하겠다. 자, 시세 상승률 수준. 뭐 한국감정원이 매년 집값 변동률을 계산하고 있죠. 단독주택, 아파트, 뭐 주택 종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하고 있는데 그 상승률 수준 정도로만 인상하겠다라는 거죠. 단독주택이 작년에 서울이 6.6% 올랐어요.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낮은 중저가 시세 기준 3억 원 이하의 그 단독주택은 한 6% 정도 올렸어요. 공시가격을. 그러니까 그냥 그 중저가 이분들은 그냥 시세 상승률 그대로 이제 공시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가주택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게 올랐죠. 고가주택은 뭐 20%도 오르고 30%도 오르고 많게는 뭐 100% 오른 사람도 있고 200% 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에 비하면 뭐 6.6%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6.6%라는 이 숫자도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숫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서민들이 느끼는 세액 부담도 상당히 크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미리 얘기를 상세히 못했느냐라는 게 아쉽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2018년에 5.51%였던 게 올해는 9.13% 전국 기준입니다. 역대 최대치로 올랐고요. 서울은 17.75%. 자, 이거를 기자들이 뭐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오버이기도 하지만 이거 또한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 시각에서 보면 너무 과하게 표현한 거 아니야 라고 싶지만 또 저쪽 시각에서 보면 뭐 틀리지 않은 얘기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요새 기자들이 뭐 기레기 소리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조롱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조금 저널리즘에서 벗어나는 그런 보도 형태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의 기자들은 욕먹으려고 기사를 쓰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또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기자들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은 뭐 네티즌들이 기사 댓글에서 아주 냉정하게 또 평가를 해주시잖아요. 냉정한 평가인지 아니면 감정에 치우친 평가인지는 또 따져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잘못한 부분들, 제 역할을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뜻일 테고요. 자, 표준주택 현실화율이 2018년에 51.8%, 이번에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현실화율이 53%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고가주택만 많이 올렸고 고가주택은 실제로 그 절대적인 비중은 적다. 대부분은 중저가 주택이다. 따라서 현실화율이 많이 안 올랐다 라고 하고 있죠. 뭐 그것도 이해는 돼요. 네, 이해는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그런 2019년 표준주택 공시 가격 발표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서 표에서도 봤지만 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2월 달에 나오고요. 4월 달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4월 달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에 5월 달에 개별지 공시지가 맞죠? 예, 그렇게 나올 예정인데 계속해서 좀 일단 올해는 뭐 인상폭이 클 것 같긴 하니까요. 당연히 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테고요. 그러면서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네. 자, 어떠셨나요? 제가 말한 부분이 뭐 거슬리는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힘을 내서 빠른 시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유잼 뉴스였습니다.